난리완 프로젝트. 화웨이가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강화되자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일절 배제시키는 방안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난리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난리완은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중일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일본에 맞서 지구전을 계속하고 항일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생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된 지역이 바로 난리완입니다. 난리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던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화웨이가 해당 프로젝트에 난리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노트북, TV, 디스플레이 등의 광범위한 IT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화웨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서 이번 달 17일 발표되는 새로운 노트북 모델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한 부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님을 이전부터 직감하고 있었고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못하게 되자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멍을 발표했고 AP 역시 자체 개발한 기린 A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린 AP의 경우에는 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해서 TSMC의 위탁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단기적으로는 이 파운드리는 대만의 미디어텍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P, 이 운영체제 측면에서 제조 역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완성하기에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노트북이나 PC의 경우에도 프리미엄급 제품에서는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이 올라왔느냐, 세계 시장에서 먹힐 만한 수준이 되느냐,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붙습니다. 이 TV의 경우에는 액정 패널의 난이도가 가장 높죠. 시각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어필이 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의 성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기업 BOE가 OLED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LCD 패널에서만큼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TV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중국의 자급자족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국제 정세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5G와 반도체죠. 추후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서 가장 베이스가 될 것이 5G와 반도체입니다. 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장비가 실제로 높은 기술력, 가격 대비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겠죠. 실제로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화웨이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급 의사를 타진했던 것이 삼성전자, 삼성의 AP 엑시노스였고 삼성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대만의 미디어텍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고 미국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기에 추후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이 장비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비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차후 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장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EUV 장비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최근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는데,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도 중국이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인력 영입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 특유의 방식, 인력 빼가기죠.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분명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 굴지의 통신 장비 강호인,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 제품 테스트 결과들을 보더라도 화웨이 5G 통신 장비의 성능이 높게 찍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발표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서비스 품질 평가,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장비가 화웨이의 장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3사 메이저 통신사들 중에서 LG U+만 화웨이의 장비를 채택하고 있죠. 반면에 SK와 K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해당 통신업체 장비들의 5G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1위는 SK, 2위는 KT, 모두 삼성전자의 장비를 사용한 통신업체들이죠. LG U+의 경우에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는 788Mbps, KT는 652Mbps, 모두 600Mbps를 초과한 반면 LG는 528Mbps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LG U+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이 원가 절감이 이유였는지 인구수가 많아서 기지국이 많이 필요한 서울, 수도권, 경기 북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오차, 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 장비는 주로 옥 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5G 다운로드 속도는 이러한 옥 외와 인빌딩, 사람이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 값의 평균 값으로 측정이 되죠. 옥 외에 상대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던 측면은 물론 있고, 이 통신사들의 주파수 양이나 운용 능력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통신사 기준,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통신 장비를 놓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6대 광역시 전역에서 인빌딩뿐만 아니라 5개에서도 LG U+가 최하위의 속도를 기록해서 실제로 화웨이의 5G 장비가 정말 삼성전자의 장비에 비해서 그 성능이 좋다는 명제를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물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나 이 보안 문제도 고려를 해야겠죠. 실제로 5G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아직 5G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제로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LTE 전환율 항목을 보면 KT가 4.6%,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어서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LG U+는 2배에 육박하는 9.1%,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이 5G 통신 유지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안 문제를 보더라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 이슈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문제였죠. 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분명 있지만 과연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이 다른 통신 장비들에 비해서 뛰어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장비들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성능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이 한국의 방역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여겼던 프랑스 정부와 보건당국의 오만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핵심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9일 온라인판 신문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아르노 기자는 앞서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몽리함으로 지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며 급변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프랑스 보건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식 대응을 개인 자유 침해로 치부했지만 프랑스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 여행 전면 금지, 약국과 식료품점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등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오만방자하다고 아르노 기자는 비판했다. 아르노 기자는 자국 정치권과 보건당국을 향해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노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그 선거를 기억하는가라면서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때문에 취소된 지난달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언급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환자 동선 공개, 자가격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후 자국에서도 전국민 대상 이동 제한령이 내릴 만큼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렵게 되자 이런 비판은 수그러진 상태다. 동선 공개는 개인의 자유와 공적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신준호는 누구나 수긍할 법하지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짙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고 감시하고 밀고 하는 국가라며 프랑스는 자유 경시하는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칼럼이 게재돼 교민들이 항의했다. 프랑스 매체인 레제코는 지난 6일 온라인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중국완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2달 만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면서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대처 과정을 질타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했다. 또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 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 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일란했다. 이 같은 칼럼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했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반박 기고문을 보내 정식 항의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방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확진자는 현재 13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1만 3천 명을 넘겼다.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5배 넘는 10.6%다. 한국보다 1300만 명 정도 많은 프랑스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 유명 방송인인 오구라 도모아키 앵커가 6일 본인이 진행하는 후지 TV 시사 정보 프로그램 도쿠다네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날 도쿠다네에서 오구라 앵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한국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로 성공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한일 간 코로나 방역 대책의 차이 등을 다뤘다. 오구라 앵커는 방송에서 한일 관계가 나쁘지만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머리 숙여 잘 부탁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19에 관해서만큼은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